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통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지난주엔 저희가 전화로 예. 연결을 했었는데 예. 오늘은 또 직접 나와주셨네요.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경제 선행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침체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우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금 일본 증시가 부활을 하면서 국내에서 그렇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본 개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이와 관련한 통계부터 좀 볼까요? 예,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예.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또 국내에 뭐 일본 애니메이션 저번에 봤듯이 많이 들어와서 거의 대박을 네. 치고 또 뭐 어떤 한일 간의 뭐 정상 간의 어떤 교환 방문을 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어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 그 경제는 결국 이제 정시로 나타나는데 일본 정시가 3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 일학 개미들이라 그러는데 일학 예. 개미들이 막 엄청 몰려가서 특히 뭐 그 게임 관련된 세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죠. 닌텐도라고. 네, 닌텐도요. 거기에 그래프에 보듯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닌텐도도 네. 있고요, 아식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마루베니, 예. 그리고 미쓰비시도 있고요. 예, 예. 예, 혼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저 워런 버핏이 네. 뭐 어떤 투자의 정말 기재죠, 그죠? 미국의 워런 버핏이 일본 기업에 대해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들어 20% 넘게 니케이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개미들도 이게 지금 탑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 회장이 일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네. 일본 증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엔화가 상당히 저점이기 때문에 예. 이 엔화에 대한 환차익을 노리고 또 투자하는 개미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하네요. 예, 네. 예. 3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본 경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실 이제 한일 관계 어떤 경제계들도 어떤 전체 뭐 같이 우리나라 정경련 또 일본 정경 같이 이제 예. 해협을 한다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나마 좀 뭐랄까 안심이 된다 그럴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규제가 또 이제 핵심인데 과연 중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네. 실상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삼국지 아시죠, 그죠? 삼국지. 예. 옛날 그 삼국지는 이제 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합종 연행을 하면서 더 강한 나라를 견제하고 했듯이 지금이 한중일 세 나라의 어떤 삼국지 신삼국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마저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반도체 분야를 견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작년에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이 5,700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예. 뭐 19년부터서 점차 늘어났는데 21년 대비 무려 6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뭐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작년 6월 기준 약 한 14만 개 정도 됩니다. 뭐 14만 개에서 뭐 5,700곳은 어찌 보면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역으로 이렇게 중국의 규제 때문에 5,7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뭐 중국 내에서도 지금 뭐 어떤 반미 감정이라든지 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하게 되고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정말 음성적으로 특히 이제 저 지인이 이제 물류 산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관세에서 네. 세관에서 일일이 검수를 너무너무 철저히 하고 예. 너무너무 오래 붙들어 두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게 또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예. 중국이 이러면 반면에 다른 곳에서 뭔가 반사급부, 반사 이익을 또 누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 경제는 그야말로 이제 풍선 효과. 네, 한쪽을 한쪽을 누르게 잡으면 되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네. 이 역시 중국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싱가포르죠. 그다음에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인텔사가 33억 달러, 약 4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후공정의 한 13%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 인텔은 말레이시아까지 그 추가 투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는 뭐 그 세공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혜택을 대폭적으로 이제 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어떤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 그 일본의 기업들을 속속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의 마이크론을 이제 규제를 하면서 그 혜택을 우리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그 빈자를 채우지 삼성이나 말아달라라고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참 그 가운데서 기업은 어찌하든지 균형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어떤 전략적 선택입니다. 예.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에서 동남아시아는 반사이익을 이렇게 누리는데 우리 기업들은 애꿎은 우리 기업들은 이제 피해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피해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옛날 사드 사태와 좀 다른 분위기는 있대요. 예. 그게 뭐냐면 어차피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가 없으면 현재 중국 자체가 경제가 어려워지니 사드 사태처럼 무조건 우리나라를 규제만 네. 핍박만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또 그 기술과 어떤 반도체라고 하는 현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예. 이중적 상황이 지금 빚어졌기도 합니다. 네, 사드 사태가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예. 자, 이어서 다음으로요.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메타버스가 엄청난 열풍이 불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글쎄요, 상당히 많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예. 현황이 실제로 어떤지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우리나라 그 각 정부 뭐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이제 투자하고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특히 뭐 그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까지 바꿔가면서 거의 집중을 했는데 네, 그게 불과 2020년, 21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구글과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은 이제는 메타버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수원이라든지 서울시 의회, 뭐 경기도, 서울경제진흥원, 광주, 충북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된 모든 어떤 예산 사업들이 지금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예. 모든 지자체가 예. 우리도 메타버스 하겠다, 그런, 예. 가상세계 만들겠다라고 예. 했는데 1, 2년 만에 지금 다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우리 어떤 실용적인 툴이 되겠냐.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글래스를 끼고 들어가서 무슨 확인을 한다든지 물론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효과는 있겠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근데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삼성역에 큰 파도 치는 모습 봤습니까? 삼성역이에요? 삼성역 그 거대한 스크린에 네. 막 어떤 현실감 있게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저 고래가 헤엄치고 지나가는 네. 모습이 있었고 또 뉴욕 그 브로드웨이 그 광장에는 막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스크린으로 재현됐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딱 그거는 엄밀하게 뭐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스크린 어떤 그
LCD 기술이 이제 향상되니까 나온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 어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글라스를 끼고 그야말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무슨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6년까지 405억 원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메타버스 서울로 지금 만들고 있는 네, 중이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군요. 경상북도도 올해 예산을 221억을 편성해가지고 네.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만 하는 게 네, 아니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네. 예. 네. 자, 이번에는 그 조선산업과 관련한 그 현황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조선업이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해와 이제 조선이 화랑일 때와 비교하면 수주량은 낮은 편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조선가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그렇죠. 부분을 통계로 좀 볼까요? 예. 그간 우리나라가 그 뭐 롱테일 수주 네. 전략 뭐 그냥 자기 재임 시절에 일단 수주를 많이 하는 게 막 있어 보이니까 그냥 낮은 가격 또한 대금 입금을 초반기보다는 아니라 나중에 뒤에 많이 받는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이제 세계적인 그 어떤 물류 어떤 동향 때문에 한때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제 LNG 가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뭐 카타르라든지 한 나라에서 뭐 100척 뭐 몇십 척씩 이제 수요가 발생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선박 위주로 예. 나오면서 신조선 성과 지수가 이렇게 지난 1월 대비 1월 달에는 162.51인데 지금은 168.1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그 지수냐 하면 조선업에서 가지고 가장 잘 된 시절이 2008년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 시대에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죠. 예, 그때가 가장 잘 나간 2008년 12월 달에 177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168, 뭐 169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무려 15년 만에 이렇게 그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간 대우조선이 정말 극심한 뭐 적자가 저 정부 지원금이 11조 원이나 투입받으면서 버텨왔는데 예. 그리 보면 저 산업은행이 함부로 이렇게 매각하지 않고 사실 뭐 매각하려도 매각이 안 됐던 거죠. 네, 당시에는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과 지수가 높아지니까 지금 그에 대한 혜택이 뭐 창원, 울산, 통영 지방에 있는 협력사까지 지금 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주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성과 지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배 가격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예. 과거에는 사실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로 이제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친환경 선박을 그 싹쓸이하다시피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한때 그 LNG 가스선을 우리나라를 이제 제끼고 수주를 했는데 중국이 만든 선박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서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 선주들이 더 이상 이게 첨단 친환경 선박은 중국에 맡길 수 없다 해가지고 예. 그 이후에 한국으로 다 쏟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데서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또 인정을 받은 거군요. 예. 예. 자, 조선업황이 이제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가 될수록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뉴스프라임 시간에서도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G7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접속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고요. 예. 우리 연예인들도 지금 예.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의 보복 조치가 너무 노골적으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부산 엑스포 네. 유치까지도
그 한국을 지지하지 마라. 아예 그냥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이 대국으로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떤 그 미국의 견제 때문에 또 네. 우리나라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정치적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네. 연예인들도 상당히 벌써 많은 피해를 받고 음, 있는데 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관광입니다. 그렇죠. 예, 예. 분명히 관광 산업에서도 음,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표를 보시면 2019년에는 우리나라 그 입국자 수 중에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약간 분홍 색깔이 48만 9천 명 예, 정도라고 한다면 2019년 예, 상황이고요. 예. 그때는 중국이 하긴 나머지 동남아 국가보다는 거의 뭐 2배 이상 2배 이상 많았네요. 좀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제 20년에는 그냥 뭐 코로나 사태라고 볼 수 있고 작년부터서 거의 풀리기 시작했는데 예, 이 올해는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예. 그래프를 보니까 여전히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중국의 어떤 규제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동남아 관련된 관광객이 중국보다는 한 10배 이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올해도 역시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 문제가 그냥 경제는 경제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이런 어떤 지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명동 상인들이 이제 중국 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예.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 한한령이 이제 다시 제한될 우려가 커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뭐 중국 관련된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샹하이 건강이라든지 예, 정말 그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만 수고대했던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엄청 울상이죠. 네, 뷰티 관련 업종들도 상당히 타격이 좀 네. 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국 상황 알아봤고요. 우리 내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계대출 같은 그 여러 가지 연체율이 상당히 또 금융권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기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살펴볼까요? 예. 이 역시 아까 저 조선 성과 지수는 2008년 이후 최고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연체율 급등이 2008년 이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은행 뭐 주택담보대출은 21년 0.09였다면 23년에는 0.14. 그 외에 은행 기타 대출, 비은행 가계대출, 카드대출 등이 거의 뭐 그 금융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그 빚을 감당할 만한 어떤 소득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번아웃, 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이제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떤 소프트 랜딩 할 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금융 당국에서도 지금 유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체율을 금융권별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느 분야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아졌을까요? 좀 이와 관련한 통계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예, 이건 이제 무슨 뭐 은행 전체 뭐 또 비은행 가계대출 뭐 전체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뭐 4대 은행은 가장 안전한 그래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연체율이 크게 뭐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좀 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 그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저축은행 은 거의 이것도 2배 이상 지금 폭증했죠. 예, 저축은행과 토스가 이제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예, 랜딧이 가장 높네요. 그렇지. 예, 그 P2B 업체라고 그 렌디시인데 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연체율이 거의 뭐 2배 이상 폭증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그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예, 한때
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설이 좀 나돌고 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토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저 공시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저 위기를 잠재웠던 한때 그 시기가 예. 아마 한 4월 중순경인가 그런 시기에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이 악화가 되는 거고 네.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이제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위험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금융권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금융권에 대한 그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입장 예. 또 개인 개인 입장에서도 결국 이게 은행 어떤 건전성 강화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안 해주겠구나. 그리고 투자를 하기 네.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융권에서 대출 조이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투자라든지 회사 자금 운영이 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경제의 선행 지표를 쭉 살펴봤는데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국내의 경제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동조화 현상은 중국하고 뭐 저 미국 특히 우리가 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뭐 자기 어떤 사업이나 내 일만 봐서 문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글로벌 어떤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안테나를 가동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포커싱을 할 때 예.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